재벌은 아무 말 없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가 충격에 빠졌다. 가난한 청소부가 자신의 4살 난 아들을 계모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산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이들의 굳건함을 함께 기릴 수 있습니다. 선영미의 굳어진 손가락이 낡은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그녀는 서울로 향하는 산길을 바라보았다.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소나무들은 마치 그녀의 과거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영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흐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다. 불과 3달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는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이제 그녀는 4시간 거리의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부산에 남겨진 2 자녀와의 이별은 가슴을 후벼 팠지만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평창동에서 내립니다. 버스 안내원의 메말은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서울의 초봄 공기는 부산보다 훨씬 차가웠다. 영미는 낡은 외투를 단단히 여미며 택시기사에게 주소를 건넸다. 김씨 가문 저택이요, 평창동입니다. 택시는 좁은 언덕길을 따라 올라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화로운 집들은 그녀가 일하게 될 세계가 얼마나 그녀의 것과 다른지 상기시켰다. 택시가 멈춘 곳은 웅장한 대문이 있는 현대식 한옥이었다. 김씨 가문이라고 새겨진 청동 명패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낡은 가방을 끌고 대문 초인종을 눌렀다. 손끝이 떨렸다. 돌담을 따라 피어난 진달래와 철쭉이 봄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집은 아름다웠지만 이상하게도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새소리조차 이 저택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대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의 여자가 나타났다. 완벽하게 정돈된 금발 머리카락,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 냉랭한 눈빛. 영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선생님이 새로운 가정부군요. 박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밑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시간 정확하네요. 따라오세요. 영미는 현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다. 집 내부는 마치 박물관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먼지 한 톨 없었다. 그러나 그 완벽함 속에는 이상한 냉기가 감돌았다. 우리 집 규칙은 간단해요. 혜진이 복도를 걸으며 말했다. 첫째, 항상 조용히. 둘째, 지시에만 따를 것. 셋째,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행동할 것. 그녀는 영미를 1층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이것이 당신 방이에요. 내일 아침 5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네, 알겠습니다. 영미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 태섭 씨는 바쁜 사업가예요. 그리고 혜진의 목소리가 잠시 변했다. 민혁이 있어요. 내 의부사들이죠. 특별한 아이예요. 당신은 그 아이와 관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혜진이 나간 후 영미는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필요한 것은 다 있었지만 그것뿐이었다. 감옥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자 영미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이 집이 이상해요. 너무 조용하고 차가워요. 참고 견디거라. 지금은 일자리가 소중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영미가 침대에 누웠을 때 위층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끌리는 듯한 발소리와 함께 무언가 딱딱한 것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숨죽인 흐느낌. 그녀는 불안하게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마치 유령처럼 벽을 통해 스며들었다가 사라졌다. 영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영미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열려 있었고 귀는 긴장된 채로 밤의 소리에 집중했다. 이 완벽한 집의 벽 뒤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녀의 가슴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새벽 4시 30분 영미의 눈이 저절로 떠졌다. 20년간의 가정부 생활이 몸에 밴 습관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서울의 낯선 집에 있었다. 남편은 죽었고 자식들은 멀리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검푸른 색이었다. 영미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작은 방 안에서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다. 이 거대한 저택에는
이상하게도 아침을 알리는 소리가 전혀 없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영미는 벽을 따라 손으로 더듬으며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숨을 죽였다. 어떤 식으로든 이 집의 침묵을 깨트리는 것이 두려웠다. 부엌에 도착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불을 켰다. 고급 주방 용품들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영미는 물을 끓이고 청소 도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저택 곳곳을 청소했다. 혜진이 남긴 메모에 따라 그녀는 1층부터 시작했다. 거실의 앤티크 가구들, 태섭의 서재, 화려한 다이닝룸.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어딘가 생명력이 없었다. 마치 전시장 같았다. 영미는 이 집 구석구석을 머릿속에 기억했다. 습관이었다. 오전 8시경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발소리, 아마도 태섭일 것이다. 그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고 영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고급 세단의 시동소리가 들렸다가 곧 사라졌다. 영미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달랐다. 느리고 끌리는 듯한 발소리와 함께 규칙적인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어떤 도구가 바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작은 소년이 보였다. 민혁이었다. 4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양쪽 손에 작은 목발을 짚고 있었다. 마른 몸, 창백한 피부, 그리고 너무나 큰 눈동자. 그 눈동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영미는 숨을 들이마셨다. 아이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 아이에게는 무언가 부서진 것 같은, 목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려 했다. 민혁아, 안녕. 야, 뭐 하는 거죠? 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민혁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에게 아이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영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혜진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민혁 허락 없이 방을 나오면 안 된다고 했지. 그녀의 손가락이 아이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아이는 아픈 듯 얼굴을 찡그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제가 아침을 준비해 드릴게요. 영미가 끼어들었다. 혜진은 영미를 무시하고 민혁을 부엌으로 끌고 갔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계속 일하세요. 그 말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영미는 몸을 떨었다. 그녀가 방금 목격한 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였다. 대낮에도 집안에는 이상한 냉기가 감돌았다. 영미는 이 저택의 비밀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위층에서는 미세한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다. 끌리는 발소리, 목발소리, 그리고 가끔 들리는 숨죽인 흐느낌. 영미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이 집의 침묵 속에는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영미는 일상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계속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이틀째 되는 오후 무언가 크게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영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모성의 본능이 그녀를 이끌었다. 2층 복도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고급 카펫이 깔린 바닥, 값비싼 그림들이 걸린 벽, 그녀는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닫힌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두드렸다. 누구세요? 떨리는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민혁아, 나 영미 아줌마야. 괜찮니?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들어오면 안 돼요. 혜진 이모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영미는 문에 이마를 기댔다. 암한티도 말은할게. 약속할게.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혁이 이마에 붉은 자국을 한 차에 서 있었다. 그의 목발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아이는 책장에 있는 책을 꺼내려다 넘어진 것 같았다. 영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크고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영혼이 없었다. 장난감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책들은 아이가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정리되어 있었다. 괜찮아? 영미가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영미의 가슴이 아팠다. 저 책 보고 싶었어요. 민혁이 손가락으로 높은 책장을 가리켰다.
용의 세계라는 제목의 동화책이었다. 영민은 책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민혁의 눈이 반짝였다. 이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엄마가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엄마가 항상 이 책을 읽어줬어요. 영민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깊은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다. 엄마는 제 목발이 마법검이라고 했어요. 그는 부러진 목발을 바라보았다. 용을 물리치는 용사의 검이라고. 영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혁의 이마에 붉은 자국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다친데 좀 볼게. 욕실에서 찬 수건을 가져와 상처를 닦아주었다. 민혁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았다. 엄마는 어디 있니?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늘나라에 갔어요. 바다에서. 그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영미는 그를 가볍게 안아주려 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돌아온 것이다. 민혁의 표정이 공포로 변했다. 가요 빨리. 혜진 이모가 여기 왔다는 거 알면. 그는 숨을 헐떡였다. 영미는 서둘러 일어섰다. 책 읽어줄게. 나중에 올게. 그녀는 속삭이며 문을 닫고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다. 부엌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민혁의 눈에 담긴 두려움, 그리고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의 그리움이 그녀의 마음에 각인되었다. 그 아이의 슬픔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상처였다. 버려진 느낌,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 그 순간 영민은 자신이 단순히 집안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 아이는 그녀를 필요로 했다. 어떤 고용주보다도 더 영민은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의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태섭은 거의 집에 없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늦은 밤에 돌아와 아침 일찍 떠났다. 혜진은 사교 모임과 스파 약속으로 바빴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2층 방에 혼자 갇혀 있었다. 화요일 오전, 영민은 쓰레기통에서 부서진 장난감 기차를 발견했다. 민혁의 것이 틀림없었다. 이건 왜 버려진 거죠? 영민은 혜진에게 물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유기농 그린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 혜진의 입술이 차갑게 휘어졌다. 결과에 대해 배우는 중이에요.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걸 알아야죠. 영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추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민혁이 더운 날씨에도 긴 소매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잠깐 동안 그가 소매를 걷었을 때 영미는 손목에 보라색 멍이 있는 것을 보았다. 민혁이 그것을 감추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소매를 내려. 혜진이 차갑게 명령했다. 그녀는 항상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 영미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뭔가 매우 잘못되어 있었다. 수요일 그녀는 문틈으로 대화가 들려왔다. 손님이 오시면 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니? 혜진의 목소리였다. 소리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마치 네가 없는 것처럼. 민혁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영미는 그의 침묵 속에 담긴 복종을 느낄 수 있었다. 목요일, 혜진이 미술 전시회에 간 사이 영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민혁을 위한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다. 당근 모양으로 자른 과일, 토끼 얼굴 모양의 샌드위치, 작은 요구르트 컵. 그녀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민혁의 방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민혁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그는 여전히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다. 간식 가져왔어. 영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민혁은 주변을 살폈다. 혜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문을 활짝 열었다. 영미는 들어가서 간식을 작은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예쁘다. 민혁은 토끼 샌드위치를 보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앉아 간식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민혁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진짜 엄마는 항상 내 간식을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엄마는 내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라고 했어요. 영미는 가슴이 아팠다. 그 달콤한 기억이 현재의 고통과 너무 대조적이었다.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영미가 물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랍에서 몇 장의 그림을 꺼냈다. 대부분 용과 기사들이었다. 모두 밝은 색상으로 가득했다. 이건 비밀이에요. 그는 속삭였다. 혜진 이모는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싫어해요. 색연필 몇 개만 가지고 있어요. 영미는 몇 가지 조각을 더 연결했다.
민혁은 단순히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억압되고 고립되고 처벌받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몸에 멍, 두려움 가득한 눈빛. 모든 것이 학대의 징후였다. 혜진 이모가 화내면 어떻게 해? 영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갑자기 경직되었다. 그의 눈에서 공포가 번쩍였다.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그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영민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충분히 알았다. 이 완벽한 집의 벽 뒤에는 어둠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민혁은 그 어둠의 중심에 갇혀 있었다. 날이 갈수록 민혁은 영미를 더 기다리게 되었다. 혜진이 없는 날이면 그의 눈은 방문을 향해 있었다. 아이의 고립된 세계에 영미의 존재는 빛과 같았다. 금요일 오후 영미는 민혁의 방에 몰래 색연필 세트를 가져왔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물론이지. 내 것이야. 영미는 미소 지었다. 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민혁은 신중하게 서랍 깊숙이 색연필을 넣었다. 그런 다음 침대 밑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그림이 있었다. 용, 기사, 성 그리고 한 여자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이게 진짜 엄마예요. 그는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기억이 점점 흐려져요. 그래서 자주 그려요. 영미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다. 내 엄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민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엄마는 웃음이 많았어요. 좋은 냄새가 났고 절대로 저한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했다. 마치 어둠이 내려앉은 것처럼. 혜진 이모는 달라요.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화나면 제 팔을 꽉 잡아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영미는 숨을 죽였다. 시끄럽게 하면 저를 지하실 어두운 방에 가두어요. 창문도 없고 너무 좁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모는 그곳을 침묵의 방이라고 불러요. 영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혜진 이모가 말했어요. 누구한테든 말하면 문제 있는 아이들이 가는 곳으로 보내진다고.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거기 가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래요. 영미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약속할게. 정말요? 아이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엄마처럼 이전 선생님들처럼? 절대로. 영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언 용감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걸 믿니? 민혁은 망설였다. 혜진의 정서적 학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영미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모든 그림에서 민혁은 자신을 불완전하게 그렸다. 항상 목발이 강조되어 있었고 종종 작게 구석에 그려져 있었다. 혜진의 왜곡된 시선이 아이의 자아상에 스며들었다. 내 목발이 마법검이라고 생각하니? 영미가 물었다. 민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잠시나마 그는 진정한 아이처럼 보였다.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흥분해서 말했다. 하지만 혜진 이모는 목발을 쓰레기라고 불러요. 제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요. 영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엄격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체계적인 학대였다. 혜진은 민혁의 자존감, 안정감, 심지어 현실 인식까지 통제하고 있었다. 너는 완벽해. 영미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목발은 마법검이야. 그리고 넌 가장 용감한 기사야. 그 말을 듣자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진실이었다. 영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민혁은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구원이 필요했다. 토요일 아침 혜진은 친구들과 제주도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다. 태섭은 여전히 출장 중이었다. 영미는 처음으로 민혁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영미가 물었다시 민혁은 망설였다. 선택의 자유라는 개념이 그에게는 낯설었다. 정원에 가도 돼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치 금지된 요청을 하는 것처럼. 영미의 가슴이 아팠다. 물론이지. 같이 가자. 그들은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민혁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다. 맑은 가을 공기가 아이의 창백한 뺨에 약간의 홍조를 불러일으켰다. 비밀 이야기 해줄게요. 민혁이 나무 아래 앉으며 속삭였다. 혜진 이모가 화내는 건 제 탓이에요. 제가 어려운 아이라서. 영미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요, 이모가 그랬어요. 제 목발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다고. 또 제가 진짜 이모 아이가 아니라서 더 그렇대요. 그는 이 말을 너무나 담담하게 했다. 마치 이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영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미녀가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 목발은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절대로 짐이 아니야. 민혁은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정말요? 정말이야. 영미는 확신을 담아 말했다. 나이가 어렵거나 나쁘거나 짐이 되는 아이가 아니야. 아이는 이 말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다. 그의 작은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다시 집에 돌아와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렸다. 민혁은 영미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림 속 영미의 가슴에는 커다란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영미 아줌마예요. 아줌마는 착해요. 그는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영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단순한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민혁은 이어서 자신의 모습도 그렸다. 영미 옆에 있는 작은 소년, 목발을 든 채로. 그런데 이번에는 목발이 다르게 그려져 있었다. 마법 검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줌마랑 있으면 목발이 무겁지 않아요. 그가 속삭였다. 영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아이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돌봄 이상의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정서적 지지대였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혁은 조금씩 더 많은 것을 공유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바다에서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 후 여러 부모들이 왔다가 갔고 결국 혜진이 왔다. 처음에는 혜진, 이모가 착했어요. 민혁이 말했다. 하지만 아빠랑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는 혜진이 어떻게 점점 더 엄격해졌는지 설명했다. 침묵을 강요하고 완벽한 행동을 요구하고 민혁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너무 눈에 띄면 안 된대요. 민혁이 혜진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 영미는 더 이상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이 잔인한 말들이 아이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다니. 저녁이 되자 영미는 민혁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토끼 모양의 주먹밥, 컬러풀한 나물, 미니 갈비.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식사를 하면서 영미는 패턴을 발견했다. 혜진은 체계적으로 민혁의 어머니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민혁을 억압하는 것은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혁의 진정한 정체성, 특히 그의 어머니와의 연결을 파괴하려는 시도였다. 그 깨달음이 영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 아이를 구해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 일요일 아침 태섭이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에 혜진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예민했다. 민혁은 방에 숨어 있었고 영미는 그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중 영미는 민혁을 몰래 만날 기회를 잡았다. 아이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들어와도 돼요. 이모는 화장실에 있어요. 영미가 문을 열자 민혁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분명 울었던 흔적이었다. 무슨 일 있었어? 영미가 속삭였다. 민혁은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에 이모가 화났어요. 제가 컵을 떨어뜨려서. 그는 소매를 걷어 올렸다. 영미는 숨을 들이마셨다. 가느다란 팔에 선명한 손가락 자국이 보였다. 이모는 항상 이렇게 꽉 잡아요. 너무 아파요. 민혁이 속삭였다. 그리고 소리를 내면 지하실 방에 가두어요. 영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하실 방이라고? 네. 창문도 없고 불도 없어요. 너무 어두워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모는 그곳을 침묵의 방이라고 불러요. 시끄럽게 하면 그곳에 가두어요. 영미는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물었다. 아빠는 알고 계셔? 민혁은 고개를 흔들었다. 이모가 아빠한테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아빠가 믿지 않게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말하면 더 심한 벌을 주겠다고 했어요. 영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내면은 폭풍우 같았다. 혜진의 행동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적인 학대였다. 민혁아, 들어봐. 그녀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사랑은 침묵이나 복종을 조건으로 하지 않아.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어떤 아이도 자기 자신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아서는 안 돼. 민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모는 제가 나쁜 아이라고 해요. 제가 어렵고 짐이라고 해요. 영미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이모가 가끔 과자도 주셔요. 민혁이 덧붙였다. 잘하면요? 영민은 이것이 통제의 또 다른 형태임을 알았다. 작은 보상으로 혼란을 주는 전략이었다. 아빠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영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혁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안 돼요. 이모가 더 화낼 거예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애니어터, 알겠어.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발소리가 들려오자 영미는 서둘러 일어섰다. 곧 다시 올게. 그녀는 속삭였다. 복도에서 혜진과 마주쳤을 때 영미는 평소와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완벽한 외모 뒤에 숨겨진 괴물을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영미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지금까지 본 증거들, 멍, 두려움, 지하실의 침묵의 방, 정서적 조작, 모든 것이 심각한 학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다. 민혁의 생명과 정신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보살핌과 무시의 경계는 위험할 정도로 가늘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영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아이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이틀 후 태섭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영민은 그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평일 저녁, 그는 대부분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사업가의 바쁜 일상이 그를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영민은 아침 내내 불안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민혁의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결심을 내리기까지 밤을 꼬박 세웠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다. 혜진이 요가 수업에 간 틈을 타 영민은 용기를 내어 태섭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문 앞에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깊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영민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태섭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피곤한 눈에 의문이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영민은 등을 곧게 폈다. 생존을 위해 항상 고개를 숙였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김 사장님, 민혁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섭의 눈썹이 올라갔다. 놀라움이었다. 가정부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사모님이 민혁이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태섭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무슨 말씀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신체적 폭력, 감금, 아이를 지하실 어두운 방에 가두고 있습니다. 태섭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아내가 그런 일을... 영미는 움직이지 않았다. 직접 민혁이에게 물어보십시오. 혼자서 사모님 없이. 태섭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가 이내 뭔가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의심, 두려움.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영민은 심호흡했다. 민혁이가 너무 똑똑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위협하고 벌을 줍니다. 태섭은 그녀를 길게 바라보았다. 그의 턱이 긴장된 채로 그는 다시 앉았다. 아내가 돌아온 후 아들과 저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첫 아내가 죽은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혜진이 모든 것을 맡아주어 감사했죠. 영민은 태섭의 눈빛에서 뭔가 희미한 후회와 죄책감을 보았다. 아이와 단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버지로서 들어주세요. 그게 제가 드리는 부탁입니다. 태섭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민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오후 태섭은 계단을 올라 민혁의 방문 앞에 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작은 목소리가 물었다. 아빠야, 민혁아. 태섭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문이 열렸다. 민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태섭이 아이의 방을 방문한 것은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들어가도 될까? 태섭이 물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태섭은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았다. 처음으로 그는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았다. 창백한 뺨, 어두운 눈밑 그리고 그 눈 속에 담긴 두려움. 이전에는 어떻게 보지 못했을까? 민혁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빠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흘러나왔다. 민혁의 고백을 들은 태섭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해변처럼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그는 아들의 방을 나와 자신의 서재로 돌아갔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아들이 말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하실 감금,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 끝없는 두려움. 태섭은 자신이 얼마나 눈을 감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아내의 완벽한 외모와 매끄러운 말솜씨에 속아 자신의 아들이 고통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첫 번째 아내의 죽음 이후 그는 슬픔에 잠겨 현실에서 도피했다. 사업에 몰두하고 혜진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저녁 식사 시간, 태섭은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다. 민혁이 식탁에서 다리를 약간 흔들었을 때 혜진이 즉시 날카롭게 지적했다. 민혁, 다리 가만히 해.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아래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괜찮아. 태섭이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아이가 좀 움직일 수도 있지. 혜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는 태섭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식탁에 갑작스러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식사가 끝난 후 혜진은 태섭을 정원으로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갑자기 내 훈육 방식에 간섭하다니. 태섭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녀의 완벽한 외모가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다. 민혁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혜진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하실방에 대해 알아. 멍에 대해서도. 태섭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다. 혜진은 웃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차가운 미소에 불과했다. 말도 안 돼요.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늘 그래요. 관심을 끌려고. 내 아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태섭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다. 혜진은 전략을 바꿨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몰라요. 매일 그 아이와 씨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 삶을 포기했어요. 당신의 장애 아들을 위해. 태섭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다. 너 혼자 민혁이를 내 장애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 혜진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감정적인 카드를 사용했다. 미안해요. 너무 지쳐서 당신 없이 모든 걸 혼자 하느라. 진실을 말해. 태섭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하실방이 뭐지? 왜 내 아들 몸에 멍이 있는 거야? 혜진의 얼굴이 변했다.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진 추악함이 드러났다. 그 아이는 짐이에요. 당신의 죽은 아내의 기억이라고요. 다시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혜진의 눈에는 순수한 미움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질투와 증오에서 비롯된 잔혹함이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태섭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오늘 밤까지. 혜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소리였다. 이니시, 내가 없으면 어떻게 그 결함 있는 아이를 돌볼 건데요? 당신은 늘 일에 파묻혀 있잖아요. 그 아이를 특수시설에 보내는 게 어때요? 거기가 그 아이 같은 애들이 있을 곳이에요. 태섭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번쩍였다. 다시 한번 내 아들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거야.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내 아들을 위협하지 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영민은 정원에서 들려오는 말다툼 소리를 조금 들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층에서 민혁은 창문 옆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와 혜진 이모가 격렬하게 말다툼하는 것이 보였다. 그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이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처음으로 민혁은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 집이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혜진이 떠난 후 저택은 마치 오랜 병에서 회복되는 사람처럼 숨을 쉬기 시작했다. 태섭은 회사에 일주일간의 휴가를 신청했다. 20년 넘게 일한 그였지만 아들을 위해 처음으로 일을 내려놓았다. 첫 아침 민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두려워했다. 어쩌면 이것도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태섭은 아들의 방문 앞에서 망설였다. 들어가도 될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혁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는 아버지를 경계하고 있었다. 배고프지 않니? 영미 씨가 아침을 준비했어. 태섭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다. 아들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민혁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발을 짚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다. 태섭은 아들의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 작은 몸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눈에 담긴 결의가 얼마나 깊은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부엌에 도착했을 때 영미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토끼 모양의 팬케이크, 다양한 과일, 그리고 민혁이 좋아하는 초콜릿 우유즈에 처음으로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태섭은 신문 대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팬케이크를 조금씩 먹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맛있어? 영미가 물었다. 네. 민혁이 속삭였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정말 맛있어요. 그것은 작은 승리였다. 민혁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순간이었다. 영미와 태섭은 눈을 마주쳤다. 둘 다 이 작은 변화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그날 오후 태섭은 민혁을 정원으로 데려갔다. 아이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곧 꽃들과 나비들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저택에서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다. 영미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계속해서 집안일을 했지만 이제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가정부를 넘어섰다. 그녀는 이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 민혁은 용에 관한 책을 읽어달라고 태섭에게 부탁했다. 태섭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민혁의 눈은 반짝였다. 다음 날 영미는 민혁과 함께 간단한 일정표를 만들었다. 공부 시간, 놀이 시간, 휴식 시간. 민혁에게는 처음으로 주어진 구조였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다. 태섭은 영미의 조언을 따라 민혁의 물리치료를 재개했다. 그는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갔고 의사들과 직접 상담했다. 몇 년간 방치되었던 민혁의 치료가 다시 시작되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민혁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는 더 이상 구석에 숨지 않았다.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태섭도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냉담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읽고 때로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놀기도 했다. 영미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관리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그녀는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다리였다.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였다. 태섭은 종종 영미를 바라보곤 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또 다른 감정,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민혁의 방에는 이제 새 장난감과 책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영미가 준 색연필 세트였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그에게 희망의 상징이었다. 저택은 이제 침묵이 아닌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열흘이 지났다. 민혁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아침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농담도 했다. 태섭은 아들의 변화를 놀라움과 기쁨으로 지켜보았다. 영미의 따뜻한 보살핌과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 어느 저녁 태섭이 서재에서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민혁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목발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어떤 결심이 보였다. 아빠,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사진 볼 수 있어요? 태섭은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요청이었다. 아내가 죽은 후 그는 모든 사진을 상자에 담아 다락방에 보관했다.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혜진은 그 사진들을 꺼내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물론이지.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만 기다려라.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년간 보지 않았던 앨범들이 담겨 있었다.
상자를 들고 내려오는 그의 손이 떨렸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민혁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영미는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와서 같이 보자. 태섭이 민혁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앨범을 열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서윤, 민혁의 어머니가 있었다. 대학 시절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결혼식 날 하얀 한복을 입고 빛나는 그녀, 임신했을 때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미소 짓는 그녀. 엄마가 너무 예뻐요. 민혁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다.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단다. 영미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물러섰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태섭이 손짓하자 그녀도 옆에 앉았다. 서윤 씨는 항상 웃음이 많았어요. 태섭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웃었지. 그리고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 잠들기 전에 너에게 항상 자장가를 불러줬단다. 민혁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갈망했다. 혜진은 결코 서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 앨범 페이지를 넘기다 그들은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민혁이 3살 때 그린 그림이었다. 서툰 선으로 그려진 두 사람.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작았다. 둘 다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지? 태섭이 그림을 들어 올렸다. 민혁의 눈이 커졌다. 제가 그린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네가 그렸어. 태섭이 미소 지었다. 엄마와 네가 종이 검을 들고 있는 그림이야. 엄마는 항상 너를 용감한 기사라고 불렀지. 민혁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기억을 되찾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민혁은 그림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다. 태섭은 아들의 방문 앞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후회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어머니의 기억을 금지한 것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영미는 태섭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 아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영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그 이상이었어요. 태섭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빛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태섭의 눈에는 그가 아직 말로 표현하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 민혁이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는 길에 영미의 방 앞을 지나갔다. 그는 잠시 멈추어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영미 아줌마가 여기 영원히 살면 좋겠어요.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것은 민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실한 소망이었다. 영미는 그에게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태섭은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감정이었다. 그는 영미를 통해 다시 한번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구원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영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어젯밤의 기억을 되새겼다. 태섭의 눈빛, 민혁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함께 본 사진첩,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차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녀는 베란다에서 태섭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는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미는 망설이다가 두 잔의 차를 들고 베란다로 향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가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태섭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듯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잠을 설쳤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봄의 싱그러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어제 민혁이가 많이 행복해 보였어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섭의 눈에 감정이 번졌다. 네, 너무 오랫동안 그 아이를 외면했어요. 제 실수였죠.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어요. 영미가 부드럽게 말했다. 태섭이 영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아니 영미 씨, 감히 제안하는 건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미 씨가 민혁이를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는 차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다. 저요? 네. 태섭의 눈빛은 진지했다. 영미 씨만큼 민혁이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진정한 어머니가. 영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충돌했다. 기쁨, 놀라움, 부담감, 그리고 깊은 애정.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제 자녀들과도 상의해야 해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 주말 영미의 아들 준호와 딸 미나가 방문했다. 태섭은 그들을 정중히 맞이했다. 30살의 준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찰했다. 28배 미나는 즉시 민혁에게 마음을 열었다. 민혁이 이게 뭐지? 미나가 민혁의 목발을 가리키며 물었다. 민혁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마법 검이에요. 용을 물리치는 우와 멋지다. 미나가 감탄했다. 진짜 용사네. 민혁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준호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지만 점심 식사 후 민혁이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자 마음이 열렸다. 예법인데. 내가 비디오 게임하는 거 배우고 싶어? 민혁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배울 수 있어요? 오후 내내 세 아이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마치 항상 형제자매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영미는 거실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 후 태섭은 영미를 정원으로 불렀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다. 아이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그래요. 태섭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영미 씨,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그가 영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은 더 대담한 제안일 수도 있어요. 영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태섭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이무감 때문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영미 씨를 존경하고 함께 진정한 가족을 이루고 싶어요. 영미는 숨을 들이마셨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태섭 씨. 그녀는 말을 고르려 노력했다.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태섭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단지 제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영미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진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느낌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이라는 걸 알았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민혁이 입양은 고려해 볼게요. 태섭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오랜만에 보는 진정한 미소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미 씨.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존중과 감사함을 넘어선 더 깊은 무언가였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다. 토요일 저녁, 정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민혁은 준호에게 비디오 게임을 배우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미나는 그들의 모습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었다. 태섭은 바베큐를 준비하며 가끔씩 영미를 바라보았다. 영미는 정원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놓으며 이 모든 광경을 마음에 담았다.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모닥불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대학 시절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고 민혁은 그의 이야기에 푹 빠졌다. 준호 형님 이야기 더 해주세요. 민혁이 목발을 흔들며 기뻐했다. 영미는 민혁이 형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이가 이미 준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태섭이 영미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생각해 보셨나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틀 밤을 고민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민혁이 입양에 대해서는 영미가 속삭였다. 하고 싶어요. 태섭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영미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결혼에 대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해요. 영미가 덧붙였다. 우리 관계가 더 단단해진 후에 결정하고 싶어요. 태섭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날 밤 늦게 아이들이 잠든 후 영미와 준호, 미나는 부엌에 모였다. 영미는 그들에게 민혁의 상황과 태섭의 제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어머니가 정말 원하시는 거라면 저는 응원할게요. 미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 확실히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혁이는 내가 필요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 아이가 필요하단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 삶의 목적을 잃었었어. 이제 다시 찾은 것 같아. 준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럼 저도 동생이 생기는 거네요. 그가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영미는 태섭에게 최종 결정을 알렸다. 그녀는 민혁을 법적으로 입양할 것이다. 태섭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민혁이에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함께 민혁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준호가 선물한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민혁아, 이야기할 게 있어. 태섭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영미 아줌마가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항상 살게 될 거야. 태섭이 말했다. 그리고 영미 아줌마가 너의 법적인 어머니가 되실 거야. 어떻게 생각해? 민혁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그의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정말요? 영미 엄마가 진짜 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영미는 무릎을 꿇고 민혁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래, 민혁아. 내가 네 엄마가 될게. 네가 원한다면. 민혁은 목발을 내려놓고 양팔을 벌려 영미에게 안겼다. 그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이제 완전해요.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태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아들이 마침내 진정한 어머니를 찾은 것이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거실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미나와 준호도 서울로 이사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혁은 형과 누나가 생긴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가 물었다. 그래, 민혁아, 영미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태섭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넘쳐났다. 이것이 가족의 의미였다. 혈연이 아닌 선택과 사랑으로 맺어진 유대감. 저녁이 되자 태섭은 영미에게 손짓했다. 그들은 함께 베란다로 나갔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오늘 당신의 결정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섭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영미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좋은 방향으로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태섭이 조심스럽게 영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혔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영미의 결정 이후 저택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준호와 미나는 자주 방문했고 민혁은 그들을 진정한 형과 누나처럼 대했다. 법적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준호는 회사 휴가를 내고 민혁을 데리고 남산 공원으로 나갔다. 처음에는 목발 때문에 걱정했지만 민혁은 놀라운 결의로 산책로를 올랐다. 형님, 저기 케이블카 타고 싶어요. 민혁이 서울타워를 가리키며 외쳤다. 준호는 민혁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래, 가자. 오늘은 내 날이니까.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정영에 민혁은 감탄했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웃음소리는 맑고 순수했다. 준호는 그 순간을 사진에 담았다. 민혁의 첫 진정한 행복의 순간들. 미나는 민혁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간단한 김밥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한 요리까지. 민혁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모든 것을 배웠다. 누나, 이거 엄마한테 주고 싶어요. 민혁이 첫 번째로 혼자 완성한 케이크를 보며 말했다. 미나는 미소 지었다. 정말 예쁘게 만들었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영미는 이제 가정부가 아닌 어머니로서 집을 관리했다. 그녀는 여전히 깨끗하게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제 그것은 의무가 아닌 사랑의 표현이었다. 태섭도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주말마다 정원을 가꾸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담당했다. 아침에 회사 늦게 가도 괜찮아요? 태섭이 어느 날 아침 영미에게 물었다. 민혁이 물리치료 첫날인데 함께 가고 싶어요. 영미는 그의 변화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물론이죠. 민혁이도 아빠가 함께 가면 좋아할 거예요. 준호는 서울 강남의 회사에서 일했고 미나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주말마다 저택을 방문했다. 점차 그들도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저택 근처의 아파트를 알아보았고
미나는 자신의 학업을 서울대로 옮기는 것을 고려했다. 모두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민혁이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말했다.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식탁에 앉은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혁은 더 이상 자신을 불완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자 동생이었다. 영미와 태섭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매일 밤 베란다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과거, 꿈, 두려움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다. 제가 첫 아내를 잃었을 때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섭이 어느 밤 고백했다. 하지만 지금 영미 씨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느껴요. 영미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남편이 떠난 후에는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주네요. 6월이 되자 저택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다. 예전에 차갑고 침묵에 잠긴 곳이 아니라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 되었다. 침실들은 재배치되어 준호와 미나가 주말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민혁의 방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 화려한 포스터들이 벽에 붙었고 장난감과 책들이 도처에 놓여 있었다. 법원에서 입양 서류가 최종 승인되던 날 그들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민혁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김민혁이 아닌 선민혁이 되었다. 영미의 성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되었네. 태섭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날 밤 민혁은 새로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다. 그의 꿈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태섭은 영미에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우리 결혼식은 어떨까요? 정원에서 간단하게 우리 가족만 초대해서. 영미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됐어요. 태섭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혀있는 모습은 이제 하나가 된 그들의 삶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초여름의 부드러운 바람이 정원의 꽃들을 살랑거리게 했다. 영미와 미나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작고 소박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중요한 날. 엄마, 이 꽃은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미나가 하얀 작약 꽃다발을 들고 물었다. 저기 아치 주변에 두자. 영미가 대답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준호는 정원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고 있었고 민혁은 열심히 리본으로 목발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다. 엄마, 제 마법검이 오늘 특별해야 해요. 그가 말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영미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멋지게 장식했구나, 우리 기사님. 오후가 되자 태섭의 가까운 친구들과 영미의 친정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영미의 어머니는 손수 한복을 준비해왔다. 여튼 연분홍색 치마에 아이보리 저고리,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차림이었다. 딸아, 네가 다시 행복해져서 정말 기쁘구나. 어머니가 영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영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이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정원은 소박하게 꾸며졌다. 흰 리본과 들꽃들, 그리고 영미와 미나가 함께 만든 수제, 과자와 차.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담긴 공간이었다. 4시가 되자 모두가 정원에 마련된 아치 아래에 모였다. 태섭은 단정한 남색 정장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민혁이 먼저 걸어 나왔다. 리본으로 장식된 목발을 든 채로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걸었다. 그의 턱시도는 작았지만 완벽하게 맞았다. 모두가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준호와 미나가 그 뒤를 따랐다. 미나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준호는 웃옷 주머니에 작은 꽃을 꽂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미가 나타났다. 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태섭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가 그의 곁에 서자 그는 속삭였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가족법원의 판사로 일하는 태섭의 대학 친구가 간단한 의식을 진행했다. 그는 먼저 가족들에게 질문했다. 여러분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합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혁이 갑자기 목발을 들어 올리며 외쳤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에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따뜻함만이 남았다.
태섭과 영미는 간단한 서약을 나누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의 눈물이었다. 의식이 끝나고 모두가 정원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민혁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져왔다. 5명의 인물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위에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섭은 그 그림을 보자마자 거실에 걸겠다고 약속했다. 민혁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제가 그린 그림이 집에 걸리는 건 처음이에요. 그가 속삭였다. 영미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혜진이 얼마나 그의 창의성과 자신감을 억압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민혁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마침내 태섭, 영미, 준호, 미나 그리고 민혁만이 정원에 남았다. 그들은 작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았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민혁이 영미에게 기대어 졸기 시작했다. 영미는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이제 자러 가자. 태섭이 민혁을 안아 올렸다. 그는 더 이상 어색하게 아들을 대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품은 민혁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침대에 민혁을 눕히며 영미와 태섭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결혼한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깨진 조각들로부터 새로운 전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준호와 미나는 정원에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영미와 태섭은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다.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태섭이 말했다.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 영미는 그의 손을 잡았다. 중요한 건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영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들의 앞에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미랫집 안에서는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저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다. 그곳에는 이제 사랑과 웃음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다. 여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태섭은 민혁을 데리고 병원에서 돌아왔다. 민혁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다. 물리치료는 힘들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늘 민혁이가 대단했어요. 태섭이 영미에게 말했다. 의사가 놀랐을 정도로 빨리 진전되고 있대요. 영미는 민혁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용감하구나. 민혁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번쩍였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계속 열심히 하면 몇 년 안에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그 말을 들은 영미와 태섭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희망을 공유했지만 민혁에게 지나친 기대를 주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렇구나. 하지만 서두를 필요 없어. 내 속도대로 가면 돼. 영미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목발을 바라보았다. 리본으로 장식된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힘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엄마, 아빠,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면 제 마법검을 다른 아이들에게 줄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아이들에게요. 영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혁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끊임없는 공포와 수치심에 시달리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태섭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저녁 준호와 미나가 방문했다. 그들은 이제 저택 근처로 이사할 준비를 거의 마쳤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민혁은 자랑스럽게 오늘 물리치료사가 가르쳐준 새로운 운동을 보여주었다. 형, 나 이거 봐. 그가 목발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한 발을 들었다 내리며 말했다. 그 동작은 간단해 보였지만 민혁에게는 큰 성취였다. 준호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곧 축구도 할 수 있겠는걸. 민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저도 형이랑 축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준호가 약속했다. 그날 밤 영미는 민혁을 재우러 그의 방에 들어갔다. 아이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영미가 물었다. 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여마, 제가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면 그래도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요? 영미는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다. 이런 깊은 질문이 5살 아이에게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이지 민혁아.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가 목발을 쓰든 안 쓰든 넌 항상 우리의 소중한 민혁이야. 목발이 네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아. 민혁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의 작은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하지만 혜진 이모는 제가 목발 때문에 다르다고 했어요. 영민은 민혁의 손을 잡았다. 혜진 이모가 한 말은 틀렸어. 네가 특별한 이유는 목발 때문이 아니라 네가 가진 용기와 친절함 그리고 창의력 때문이야. 민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제 마법 검이 없어져도 저는 여전히 용사인 거죠? 그래, 민혁아. 넌 항상 용사야. 영미가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민혁은 만족한 듯 눈을 감았다. 좋아요. 그럼 전 제 마법검을 다른 용사에게 줄 거예요. 그들도 용감해질 수 있게요. 영미는 민혁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녀는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현명하고 강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모든 상처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 방을 나오면서 영미는 문득 깨달았다. 민혁의 목발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여정의 일부였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가을의 첫 낙엽이 정원에 내려앉은 어느 오전, 영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던 영미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차갑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영미 씨. 영미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혜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어딘가 위협적이었다. 내가 돌아올 거예요. 내 것을 가지러. 혜진이 말했다. 그 집은 내 집이고 태섭 씨는 내 남편이에요. 당신이 뭘 했든 그건 일시적일 뿐이죠. 영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혜진이 사라진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영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혁이 정원에서 준호와 함께 놀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행복을 지켜야 했다. 저녁에 태섭이 돌아오자 영미는 그에게 전화 이야기를 했다. 태섭의 얼굴이 굳어졌다. 혜진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혜진은 이 집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는 영미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아이들이 내 가족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영미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민혁이가 걱정돼요. 혜진이 다시 나타나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태섭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집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학교에도 알려둘게요. 그날 밤 영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혜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창밖의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도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새벽녘, 영미는 민혁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문을 살짝 열자 민혁이 악몽을 꾸며 흐느끼고 있었다. 민혁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영미가 그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민혁이 떨리는 눈을 떴다. 여마. 꿈에서 혜진 이모가 나타났어요. 저를 다시 어두운 방에 가두려고 했어요. 영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과잉크냐 아가? 그건 그냥 꿈이야.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민혁이 영미의 옷깃을 꼭 잡았다. 약속해요? 엄마가 절 지켜줄 거예요. 물론이지, 내 사랑. 우리 가족 모두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영미가 확신을 담아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영미는 태섭과 함께 민혁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평소보다 더 꼭 안아주고 더 오래 손을 흔들어 주었다. 학교 관리자에게도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섭이 말했다. 변호사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두는 게 좋겠대요. 만약 혜진이 민혁에게 접근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예방 조치였지만 그녀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날 오후 준호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조금 전에 이상한 여자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민혁이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영미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뭐라고 대답했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경고해 주셨으니까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요. 사진으로 봤으니까. 걱정 마세요. 보안에 알려서 그녀를 내보냈어요. 영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아들. 그녀는 즉시 태섭에게 전화했다.
태섭은 곧바로 집으로 향하겠다고 했다. 1시간 후 태섭이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 결연한 표정이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혜진이 중국으로 떠났대요. 내 친구가 공항에서 그녀를 봤어요. 한동안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영민은 안도감에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정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속임수일까요? 태섭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확실해요. 비행기 탑승 기록도 확인했어요. 그녀는 지금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민혁은 평소처럼 밝고 활기찼다. 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악몽의 그림자는 사라진 듯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혁이 영미에게 물었다. 엄마, 혜진 이모는 다시 안 올 거죠? 영미는 민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여전히 작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걱정하지 마. 이모는 이제 아주 멀리 가셨어.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민혁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알았어요. 이제 무서운 꿈도 안 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안전하니까요. 영미는 그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래, 우리 집은 안전해. 우리 가족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날 밤 영미와 태섭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았다. 혜진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 주변에 맴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이제 더 강해졌다. 함께였기에. 황금빛 가을 오후 영미와 태섭은 정원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민혁, 준호, 미나가 정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은 지난 1년을 생각했다. 불과 12개월 전, 이 저택은 두려움과 침묵이 가득한 곳이었다. 이제는 웃음소리와 행복이 넘쳐났다. 이렇게 평화로워질 줄 몰랐어요. 태섭이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말했다.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이의 변화가 가장 놀라워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민혁은 목발에 의지해 준호와 가벼운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유연해졌다. 물리치료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태섭이 영미에게 속삭였다. 민혁이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지고 있대요. 내년에 특별한 수술을 받으면 몇 년 안에 목발 없이 걸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영미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민혁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넘어졌지만 즉시 스스로 일어나 다시 공을 쫓았다. 그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아닌 결단력이 있었다. 그에게 말했어요? 영미가 물었다. 이거 아직요. 너무 큰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곧 이야기할게요. 태섭이 대답했다. 미나가 세 사람에게 수제 레모네이드를 가져왔다. 그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주말마다 집에 왔다. 준호는 저택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지만 거의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아빠, 내가 슛 넣는 거 봤어요? 민혁이 자랑스럽게 외쳤다. 물론이지. 정말 멋졌어, 아들. 태섭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민혁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그의 것이었다. 저녁 식사 후 민혁이 영미에게 다가왔다. 엄마, 제가 그린 새 그림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는 자신의 방에서 종이를 가져왔다. 그것은 집과 5명의 인물이 있는 그림이었다. 그림 위에는 우리 행복한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림 속 민혁은 더 이상 목발 없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건 뭐니? 영미가 물었다. 제 마법 검이요. 민혁이 설명했다. 이제는 목발이 아니라 진짜 검이에요. 언젠가 제가 갖게 될 거예요. 태섭과 영미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아이는 이미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목발 없는 미래를 밤이 깊어가면서 영미는 민혁을 재우러 그의 방으로 갔다. 아이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질문이 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뭐든지 물어봐. 아가. 영미가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진짜 엄마는 저를 아직도 지켜보고 있을까요? 민혁이 물었다. 하늘에서요. 영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서윤, 민혁의 생모에 대해 항상 존중과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물론이지. 그녀가 마침내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진짜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네가 얼마나 용감하고 멋진 아이로 자라고 있는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혁은 만족한 듯 미소 지었다. 그럼 전 2명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여기에.
전 정말 행운아예요, 그렇죠? 영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 넌 정말 행운아야. 그리고 나도 네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행운이야. 민혁이 눈을 감았다. 전 더 이상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요. 이제 좋은 꿈만 꿔요. 영미는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좋은 꿈 꾸렴 내 용감한 기사님. 민혁이 잠든 후 영미는 조용히 방을 나와 태섭을 찾았다. 그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다. 태섭 씨. 영미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조금 이야기해도 될까요? 태섭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베란다로 나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앉았다. 민혁이가 오늘 자기에게 2명의 엄마가 있다고 말했어요. 영미가 말했다.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여기에. 태섭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네, 정말 그래요. 영미가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 서로를 찾았죠. 태섭은 영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과거에 상처를 입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부서졌다가 다시 조각을 맞춘 거예요. 영미가 말했다. 그들은 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은 이 순간이 단순한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준호와 미나는 아래층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새로운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준호는 태섭에게 비즈니스 조언을 구했고 미나는 민혁을 위한 심리 발달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었다. 영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서윤도 이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도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아들이 마침내 진정한 가족을 찾았으니 저택은 이제 진정한 집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선택으로 이루어진 안식처였다. 혜진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빛뿐이었다. 민혁의 방에서 작은 소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목발은 침대 옆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여정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사랑, 결국 목발을 날개로 상처를 강인함으로 그리고 집을 안식처로 바꾸는 힘이었다. 그리고 이 가족은 그 사랑의 힘을 완벽하게 증명했다.